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살다 보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자꾸 뒤돌아보게 되네요. 좋은 추억이든 아픈 기억이든 한 번쯤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것 같아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고아원 출신이십니다. 어머니는 5살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의 말로는 새벽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어머니가 온몸에 흙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맨 것 같아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모른다며 고개를 젓더랍니다.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왔는지도 통 말하지 않았고요. 어린 나이에 충격이 커서 그렇다고 생각한 원장 선생님이 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였더니 그새 잠에 골아떨어져서 하루 종일 깨어나지 않았다고 했죠. 그때 8살이었던 아버지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뽀얀 살결에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였답니다. 고아원에 그렇게 예쁜 아이는 처음 들어왔대요. 어머니는 한동안 낯설어서인지 말도 없고 언제나 구석에 고개를 숙인 채 웅크리고 있었나 봐요. 어머니가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살던 동네에 개천이 있고 개천을 지나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고 다리를 건너면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5살 아이의 기억이니 정확한지도 알 수 없었죠. 고아원에 오게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에게 사정이 생겨서 버려지거나 누군가 아이가 예뻐서 데려갔다가 감당이 안 돼서 고아원 앞에 놓고 갔거나 둘 중 하나일 경우가 많았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고아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슬쩍 말해주었는데 웬 아줌마가 가자고 해서 차를 타고 갔는데 나중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원장 선생님이나 다른 원생들보다 유독 아버지를 잘 따랐다고 했죠. 무슨 인연이나 운명이었을 거라고 아버지는 종종 회상하시곤 했어요. 아버지는 8살 때 고아원에 오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겐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시고 지방으로 일을 나가면서 아버지를 고아원에 잠시 맡겨두었대요. 그때는 고아가 아니었어도 부모님의 사정상 잠깐 고아원에 맡기는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주머니에 고아원 연락처가 있어서 경찰이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원장 선생님은 어린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까 걱정되어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죽음을 안 것은 고아원에서 독립하게 되던 18살이었죠. 어렸을 때는 고아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분은 몰랐답니다. 그저 고아원에서 부모님 간섭 없이 또래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어머니는 5살이었으니 잘만 하면 입양을 갈 수 있었지만 원체 약골이라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살았대요. 매번 병원에 갈 형편도 못 되고 고아원을 후원해 주시는 읍내 약국에서 감기약을 받아 복용하는 게 고작이었죠. 원장 선생님이 악독하거나 이상한 분은 아니었지만 60을 넘기신 할머니라 많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주고 보살피게 했답니다. 주로 나이가 좀 많은 아이가 어린아이를 맡았죠. 짝이 되는 남자아이들은 친형제처럼, 여자아이들은 친자매처럼 지내게 했대요. 원장 선생님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짝지어주면서 친남매처럼 의지하라고 하셨답니다. 원장 선생님 눈에도 어머니를 유독 예뻐하는 아버지가 보였나 봐요. 고아원엔 한 달에 2번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왔답니다. 올 때마다 밀린 청소나 빨래를 하고 아이들의 공부도 봐주었죠. 남자아이들은 마당에서 공차기를 하며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나면 고아원 앞에 계곡에 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다 돌아오곤 했대요. 여자아이들은 꽃을 따서 소꿉놀이를 주로 했는데
어머니는 그 틈에도 잘 끼지 못했나 봐요. 어머니가 예쁘니까 괜히 시기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놀다 말고 어머니 걱정에 달려와서는 다른 아이들 보란 듯이 들꽃을 한아름 따서 품에 안겨주기도 했죠. 어머니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5살의 기억과 8살의 기억이 달랐나 봐요. 아이들은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 가기 전날에 반드시 다 같이 모여서 환송식을 했답니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가 잘 살기를 소망하면서 백설기 떡을 한아름 맞춰오셨죠. 떠나는 아이나 남는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눈을 감고 각자의 소망을 빌었답니다. 짝이 된 아이 중에 먼저 입양을 가게 되면 남는 아이는 서럽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허약해서 입양을 못 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대요. 물론 어머니가 아픈 것은 싫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입양 가는 아이가 부러운 듯 물끄러미 쳐다볼 때가 많았답니다. 아버지는 오빠가 있으니까 울지 마. 그렇게 어른처럼 어머니를 달래주었대요. 두 분은 오누이처럼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8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을 하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등교를 했습니다. 휴식 시간마다 어머니가 잘 있나 늘 살피러 왔었죠. 아이들이 어머니를 괴롭힐까봐 괜히 교실 안에 들어가서 오빠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곤 했대요. 1학년인 어머니가 먼저 수업이 끝나면 항상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다시 손을 꼭 잡고 하교를 했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등하교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나 봐요. 친구들이 자꾸 두 사람을 보면 신랑 각시라고 놀려댔죠. 하루는 어머니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어대니까 아버지가 달래서 업고 가기도 했답니다. 고아 둘이 쿵짝이 잘 맞는다 라며 친구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비웃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주먹을 휘둘렀답니다. 자기 욕만 하면 참겠는데 어머니 욕까지 하니까 못 참겠더래요. 원장 선생님은 참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에 참는 건 남자로서 용납이 안 됐다고 생각했답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께 혼이 나고 벌을 서는 건 아버지였죠. 담임 선생님은 고아 주제에 주먹질이나 하고 나중에 깡패가 되려고 그러냐고 윽박질렀대요. 오히려 먼저 비웃고 놀린 애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원장 선생님께 전화하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애들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한 번은 반에서 도난 사고가 있었는데 모두 아버지를 의심했대요.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은 아버지의 책가방을 열어 확인을 했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답니다.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답니다. 고아는 무조건 무시를 당하고 의심을 받고 놀림을 당하는 존재구나. 그게 고아라는 거구나. 그날의 기억은 어린 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두고두고 잊히지 않아서 속상했대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자신은 절대 자식을 고아로 만들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사고를 치지 말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비굴해 보여도 가능한 사람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참았다고 했어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진정한 승자는 나중에 이기는 자라는 구절이 있었대요. 지금 힘들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당당하게 사는 게 정말 승자의 길이라고 늘 되뇌었답니다. 자신이 씩씩해야 오빠처럼 믿고 따르는 어머니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고 원장 선생님도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머니가 10살이 됐고 아버지가 13살이 되던 해에 고아원에 큰 불이 났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목조 건물이다 보니 불은 삽시간에 전체로 번져갔대요. 원장 선생님과 몇 분의 자원봉사자가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사이 아버지는 잠든 어머니를 깨워서 복도를 뛰어나오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치셨대요. 그때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아버지는 어른이 되어서도 약간 다리를 절룩이셨죠.
크게 표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자세히 보면 걷는 게 약간 어색합니다.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고 늘 가슴 아파하셨어요. 나중에 어머니 말로는 그날 아버지와 평생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때 고작 10살이었는데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생각했어? 제가 물으니까 아무리 어려도 인연은 그냥 이 심장으로 오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어머니의 말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연은 그냥 심장으로 온다. 오누이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곱상하게 생긴 모습처럼 성격도 얌전한 편이셨어요. 아버지는 흔히 남자답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시죠. 언젠가 두 분이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웬 스님이 그러셨대요. 음과 양의 조화가 잘 맞아서 잘 살겠다고. 한날 한시에 금슬 좋게 가겠다고 했답니다. 두 분은 궁합이 좋다는 말로 이해를 했죠. 아버지가 먼저 고아원에서 독립하고 3년 뒤에 어머니도 고아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원장 선생님의 소개로 도베이를 배웠답니다. 가르쳐 주시는 사수가 있었는데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도베이를 하느라 몸은 고단했지만 앞으로는 기술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했대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고아원에서 나오면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같이 살 생각을 하며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식당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곱상하게 생긴 어머니에게 추근되는 남자들이 많아서 힘이 들었대요. 그 사실을 안 아버지는 당장 그만두게 했죠. 앞으로는 도베일이 전망이 좋다고 판단한 아버지는 어머니를 가르쳐서 두 분이 함께 도배를 하러 다니셨답니다.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허약한 어머니가 힘들까봐 아버지는 주로 도배지를 벽에 붙이는 고난도 작업을 했고 어머니는 도배지를 잘라서 풀을 입히는 작업으로 나누어 담당했죠. 두 사람이 늘 함께 다니다 보니 일하는 것도 즐겁고 따로 데이트 비용이 들지 않아서 나름 착실히 돈도 모을 수 있었답니다. 일하러 가는 곳에 바다가 있으면 일을 마치고 꼭 바다 구경을 했대요. 가는 곳에 산이 좋으면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산에 올랐답니다. 아버지는 형편상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신혼여행도 못 간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대요. 하지만 어머니와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절이었답니다. 그때 어머니는 20, 아버지는 23이었어요. 비록 힘들고 고단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두 분은 원 없이 함께 살아내신 거죠. 두 분은 부부니까 호흡도 잘 맞고 손도 빠르고 솜씨도 좋아서 업계에서는 도배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대단지 아파트 공사에서 하청을 받아 도배 작업을 했는데 직원을 몇 명 둘 정도로 잘 되었대요. 하지만 하청을 준 거래업체에 일종의 사례를 해야 하는 관행이 있다 보니 정작 이윤이 크게 남진 않았답니다. 큰 욕심 없이 두 사람이 먹고 살고 약간의 저축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렇게 3년 뒤에 제가 태어났고요.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들었답니다.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었죠.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났다고 했어요. 고아라는 핸디캡이 있었던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잘 기르자고 약속했죠. 몸이 약한 어머니는 임신 기간 동안 도베이를 그만두고 오직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셨대요. 의외로 입덧도 별로 하지 않았고 임신하기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뱃속의 아이가 복덩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저는 태어나서 6개월 동안은 낮에 자고 밤에 우는 아이였답니다. 아버지는 고된 일을 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졸린 눈을 비벼가며 저를 안고 어르고 달래고 하셨대요. 어머니와 번갈아가며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느라 날밤을 샐 때도 많았지만
꼬물거리며 하품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며 늘 행복했고 감사했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나 책임감은 더 커졌지만 드디어 온전히 가족을 만들었다는 기쁨이 몇 배 더 커서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새로운 목표도 세우셨죠. 부자 부모는 못 되더라도 좋은 부모가 되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데? 어느 날 제가 물었더니 이상하게 두 분은 답을 못하시고 서로를 뻘쭘하게 쳐다보시기만 했죠. 그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안방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서야 전 알았습니다. 당신, 왜 아까 진주가 물어볼 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럼 좋은 부모는 자식을 고아원에 안 버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다. 그렇게 말해? 꼭 그렇게 말 안 해도 돌려 말할 수 있잖아. 그리고 고아원에 안 버리는 부모가 더 많아.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더 하는 거야. 다음에 진주가 말하면 답해주려고. 뭐라고 말할 건데? 몰라. 그냥 누가 그러던데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하더라고. 그거 좋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부모님은 자식인 저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전 가끔 저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버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혼자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정말 미웠어요. 학교에서 방공 포스터를 그리는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1등을 했거든요. 그때 북한 공산당을 악마처럼 그렸는데 전 공산당을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버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그렸어요. 그 정도로 제 마음속에 그 사람들은 악마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좋은 딸이 되고 싶었어요. 제 장점은 부모님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잘 알아차린다는 점이었죠. 키가 자라면서 눈치도 같이 자란 것 같았어요. 절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딸이 되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부모님은 일을 나가시고 없는 텅 빈 집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설거지도 해야 하고 청소며 빨래도 해야 하고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얌전히 기다리는 딸이었죠. 맛은 좀 없어도 맛있게 먹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뿌듯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책이나 한 장 더 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책을 보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잖아요. 그냥 못 이기는 척 우리 진주가 언제 이렇게 컸냐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 될 것을. 아버지는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신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볼 때 야, 오늘 김치찌개 끝났어 하시면서 투박한 손으로 등을 두드려 주셨죠. 아버지 손을 가만히 만져보면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거칠고 지문도 희미했어요. 전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뭘까 늘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동네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고 응급차가 와서 할머니가 실려가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죠. 동네 개구쟁이 녀석들은 할머니가 없는 빈 가게에 들어가서 과자를 훔쳐먹을 작당을 했는데 저에게 딱 걸리고 말았죠. 또래보다 한 뼘 이상 키가 컸던 저는 할머니가 평소에 등을 긁던 효자손을 들고 녀석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퇴원하실 때까지 구멍가게를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이틀 뒤에 할머니가 오셨는데 고맙다며 과자를 한아름 주셨어요. 할머니, 과자 말고 다른 걸로 주세요. 다른 거? 뭘로 줄까? 할머니 병원 언제 가시는데요? 의사가 오라고 할 때 가지. 그럼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 병원 갔다 오시는 동안 가게 봐드릴게요. 대신 돈으로 주세요. 얼마를 주면 될까? 알아서 주세요. 100원도 좋고 50원도 좋고. 80년대 그땐 하루에 100원만 있어도 버스를 왕복 타고도 남았어요.
여름에는 길거리에서 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30원이었는데 그것도 먹을 수 있었죠. 이제 겨우 13살 아이가 그런 맹랑한 제안을 했으니 할머니는 황당하셨지만 그래도 기특하다고 웃으시며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사실 할머니는 이 동네 터줏대감이셨지만 자식들이 모두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적적해 하셨거든요. 제가 틈틈이 말동무도 해드리고 가게도 봐드리니까 한결 좋아하셨죠. 첫 번째 제 용돈벌이는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슬슬 재미가 들린 저는 다른 돈벌궁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2층 주택인데 2층에는 주인 아주머니와 두 아들이 살고 있고 1층에는 세 가구가 각각 살고 있었어요. 맨 안쪽 집엔 아저씨 두 분이 살았는데 별로 말은 안 해봤지만 아마 형제 같았어요. 중간집은 우리 가족이 살았고 맨 끝엔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낮에는 근처에 사는 시누이가 아이를 봐줬는데 시누이도 일주일에 2번 야간 대학을 가느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늘 힘들어했죠. 부부는 밤늦게 일이 끝나니 시누이가 야간 대학을 가는 날엔 장사를 서둘러 끝내고 오느라 손해가 막심하다고 그 집 아저씨가 툴툴대면서 아주머니와 싸우곤 했습니다. 집집마다 방음이 잘 안 돼서 옆집에서 하는 소리가 거의 다 들렸거든요.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부부싸움을 듣다가 묘안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당장 부부의 집을 찾아갔죠. 아저씨, 아주머니,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하신 거죠? 그렇긴 한데... 그럼 제가 봐드릴게요. 뭐? 네가? 일주일에 2번 3시간 정도 제가 할 수 있어요. 13살 꼬마 아이가 갓난아이를 봐주겠다고 하니 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많은 제 친구는 항상 부모님 대신에 막내 동생을 포대기에 싸서 업고 뛰어놀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더구나 전 동네에서 똘똘하고 애어른이라고 알만한 어른들은 다 알고 있었죠. 지난번 구멍가게 할머니 일도 그렇고 부모님이 늘 지방으로 일을 나가셔도 혼자서 밥도 잘 챙겨 먹고 학교도 잘 다니고 2층 주인집 아줌마는 늘 착하다고 칭찬을 늘어놓으셨죠.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잠깐 고민을 하셨지만 하루 정도 맡아보고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달래며 숙제를 하고 밥을 먹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아이가 순해서 잘 울지도 않더군요.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분유를 타서 먹이고 등을 두드려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업고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자장가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죠.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빨강 풍선 노란 풍선 하늘 높이 날아가서 별도 되고 달도 되고 우리 아가 비추어라. 이게 맞는 가사인지는 어머니도 모른대요. 어머니가 지은 것 같기도 한데 동화처럼 예쁘잖아요. 저는 마치 엄마가 된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자장가를 부르며 아가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생각보다 제가 아이를 잘 보니까 마음이 놓이셨는지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맡기기로 하셨죠. 곧 그 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는데 그때까지만 맡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저는 부모님 속옷과 양말을 샀습니다. 절약이 몸에 밴 부모님은 저에게는 새 옷을 사주셨지만 정작 당신들은 헛옷을 얻어와서 입었어요. 심지어 속옷과 양말은 떨어지면 깊고 또 기워 입어서 거의 찢어질 정도였는데도 버리지 않으셨죠. 하지만 제가 용돈벌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부모님의 짐을 좀 덜어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 마음도 몰라주니 서운했어요. 누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다녀? 그럴 시간에 공부를 해, 공부. 우리가 거지야? 왜 맨날 엄마 아빠는 남이 버린 헌옷이나 주워오는데?
나 친구들 볼까 창피하단 말이야. 전 너무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순 없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창피하다고 하니까 당황한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듣고는 저도 울었습니다. 전 정말 나쁜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용돈벌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호시탐탐 부모님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보고 있었죠. 편지를 쓸까 하다가 그건 좀 쑥스럽고 어머니 생일에 미역국을 끓이면서 자연스럽게 죄송하다고 할까 하다가 어머니 생일이 아직 몇 달이나 더 남아서 그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부모님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셨지만 많이 속상해 하셨을 게 뻔했죠. 그때 떠오른 것이 라디오였습니다. 학교 친구들 이상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준 게 그 시절 라디오였어요. 부모님을 기다리며 라디오를 듣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시간도 잘 가고 그랬거든요. 80년대 가장 인기가 높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또래부터 어른들까지 세대 막론하고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사연 코너가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거나 알리고 싶은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면 DJ가 선별해서 읽어주고 상품도 추첨해서 보내주었어요. 짝사랑하는 친구에게 고백하는 내용도 올라오고 힘들었던 사연, 행복했던 사연도 읽어주었습니다. 가끔은 라디오를 통해 프로포즈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들으면서 괜히 같이 설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응원도 하고 그랬어요. 문득 저도 편지를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첨되면 여행 상품권이 경품으로 걸렸는데 결혼식은커녕 신혼여행도 못 간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사실 언젠가는 부모님이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부모님에게 버려진 건지 누군가 몰래 데려갔다가 고아원 앞에 버린 건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물론 확률은 별로 없지만 혹시 아나요? 제 사연을 듣고 어머니가 가족을 만날지도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한이라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했고요. 며칠 고민해가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원래 글솜씨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려웠어요. 일단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만난 일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도 정리해서 넣고 두 분이 어떻게 서로 의지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셨는지에 이르기까지 제 평생 최대의 걸작을 써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비록 5살 때 고아원에 버려진 것 같았지만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성함이 김만두로 워낙 특이해서 혹시라도 이 사연이 방송되면 어머니가 가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어머니는 언젠가 부모님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어린 시절 살던 집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동네에 대해서 잊어버릴까 그림으로 남겨둔 사연까지 구구절절 적었습니다. 개천과 다리와 커다란 나무 얘기를 쓸 때 제가 썼지만 살짝 눈물도 났어요. 저는 사연이 꼭 당첨되어서 부모님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다고 잠자기 전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변함없이 아침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사흘 정도 도베이를 가시면서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문단속 잘하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전날 밤부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한 달이면 2-3번은 지방에 가실 때가 많아서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것도 늘 있는 일이었는데 유독 그날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또 늦잠 자고 학교에 지각하지 말고. 네네, 알았습니다. 연탄 갈면 문 조금 열어서 환기하고 연탄가스 마시면 안 되니까. 나 참,
내가 엄마보다 연탄 더 잘 갈거든. 이빨도 꼭 닦고 자고. 이빨 썩는다. 아니 왜 그래? 어디 멀리 가? 어머니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셨어요. 조금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워낙 걱정이 많으신 분이니 그냥 넘겼죠. 다음 날 새벽, 잠결에 부모님이 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눈이 잘 떠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고 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아니나 다를까 늦잠을 자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럴 걸 다 알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나 보다고 혼자 혀를 내둘렀죠.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계란찜까지 해두셨는데 학교 가서 먹으려고 얼른 도시락통에 싸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학교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보통 때 같으면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면 금방 교문이었거든요. 그날은 이상하게 속도 쓰렸어요. 빈속이라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2교시가 끝나고 졸음이 몰려와서 책상에 잠시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사색이 되어 오시더니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 선생님답지 않게 긴장한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님이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못했죠. 우리 부모님 아침에 지방 가셨는데요. 진주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방에 가시다가. 담임 선생님도 말을 하시다 말고 그냥 절 꼭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담임 선생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부모님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가는데 그제야 조금씩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그냥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제발 그래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경찰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 하는 말로는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와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했어요. 트럭에 타고 가던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버스 기사와 승객 몇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담임 선생님은 말렸지만 제 눈으로 부모님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서야 알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도 죽을 수 있구나. 그 고운 어머니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투박한 아버지 손을 잡고 오열하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전날까지도 어머니는 잔소리를 했죠. 지각하지 마라. 문단속 잘해라. 이빨도 잘 닦아라.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도 안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두 분이 일 나가실 때 배웅도 못 해드렸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계란찜도 그대로 책가방에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 갑자기 두 사람 모두 다 놔두고 가면 이게 고아원에 버리는 거랑 뭐가 달라.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어머니, 아버지. 언젠가 거리에서 만난 한 스님이 그랬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너무 금술이 좋아서 한날 한시에 간다고. 그렇게 둘만 금술이 좋으면 다야? 난 어쩌라고? 난 어쩌라고? 저는 소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꼭 부모님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학급 반장이 와서 부모님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주었어요. 버스 회사 측에서는 경비를 일체 부담하고 보상금도 지급하겠다고 했대요. 담임 선생님은 친척도 없는 저 대신에 장례 절차며 사고 수습을 해주셨죠. 반 친구들이 문상을 왔다 가고 난 뒤 전 꼬박 이틀 동안 텅 빈 장례식장을 혼자 지켰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시기 전에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걸 부모님 영정사진으로 썼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진관 사장님이 영정사진을 놓고는 한참이나 저를 안쓰럽게 보다 가셨어요. 우연히 사진관 윈도우에 전시하는 사진은 공짜로 찍어준다는 것을 알았죠.
제가 부모님을 억지로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무슨 사진이냐고 그러셨지만 결혼 사진도 없는데 가족 사진 한 장은 있어야지 하면서 아버지가 앞장서셨죠. 어머니는 화장도 하고 아껴둔 원피스를 입으시고 아버지는 모처럼 이발도 하셨어요. 사진관 사장님은 어머니가 참 곱고 아버지도 참 남자답게 잘생겼다며 흡족해 하셨죠. 아직 그 사진이 윈도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영정사진으로 사용될 줄 몰랐다며 사장님은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부모님 영정사진을 보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도 고아원에 가야 하는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눈을 뜨는 것도 감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성자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웬 여자가 울며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엄마! 하고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아니,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어요. 여자는 영정사진을 보더니 아이고, 맞네, 맞다 하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함께 온 남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네가 김성자 씨 딸이니? 네. 아이고, 맞네. 내가 이모부야, 이모부. 저분이 네 이모고. 네? 제게 이모와 이모부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모라는 사람은 저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숙자, 어머니의 이름은 김성자. 그분은 제 어머니의 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그분은 일란성 쌍둥이였대요. 그리고 두 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의 성함은 김, 만자, 두자, 김만두, 어머니가 기억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울고 난 숙자 이모는 장례식장을 찾아오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숙자 이모에겐 저보다 몇 살 위인 딸이 있답니다. 그 딸이 우연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연을 듣다가 평소 숙자 이모가 늘 하던 얘기와 너무 비슷한 사연이 나와서 놀랐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처음엔 숙자 이모도 긴가민가 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방송국으로 전화를 했더니 담당 PD라는 분이 우리 집에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고 하더래요. 숙자 이모는 다시 사정 얘기를 하고 우리 집 주소를 받아서 부랴부랴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고 이웃에 물어보니 부모님 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설마 했는데 숙자 이모는 영정사진 속 어머니를 본 순간 잃어버린 동생 김성자가 맞다는 것을 확신했답니다. 숙자 이모와 어머니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처음 보고 엄마라고 착각할 정도였죠. 숙자 이모는 다시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성자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쁜 딸도 낳고 잘 살고 있었구나. 아이고 성자야, 언니 기억하지? 기억하지? 이모는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울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어머니가 왜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얘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어머니의 집은 1년에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이었답니다.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장손을 보는 것이 중요한 집이었죠. 종갓집 종부로 시집온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겐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는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첫 딸을 낳았대요.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였답니다. 손주를 기대했던 집안의 어르신들은 실망이 컸고 누군가는 쌍둥이 딸은 재수가 없다고 했대요. 숙자 이모와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집안의 냉대를 받았답니다. 외할머니는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 고생을 했는데 시모라는 사람은 필요 없는 딸을 둘씩이나 낳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일주일씩이나 누워있냐고 구박을 했답니다.
어린 두 딸은 밤새 번갈아가며 울어대니 시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역정만 냈대요. 첫 손주를 볼 생각으로 남자아이 이름만 잔뜩 지어놓았던 시부모는 손녀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답니다. 할 수 없이 외할머니가 출생신고하러 간 날 동사무소 직원이 즉석에서 지어준 이름을 호적에 올렸대요. 언니는 김숙자, 동생은 김성자. 딸을 낳은 죄인이 된 할머니는 시부모의 냉대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답니다. 심지어 두 딸의 돌잔치도 제대로 못 해주었답니다. 다행히 두 딸이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서 한시름 놓았죠. 외할머니는 쌍둥이를 출산한 지 3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어서 초조하고 불안했답니다. 외할아버지는 사업으로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죠. 숙자 이모도 친척에게 들은 말인데 외할아버지는 그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 외할머니에게 정이 갈 리가 없었죠. 어쨌든 외할머니는 어렵게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유산기가 있어서 몸조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는 시모가 출산 때까지만 친정에 잠시 가 있으라고 했대요. 어디 점쟁이 말이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이라고 했대요. 귀한 장손을 볼 생각에 시부모는 전에 없이 다정하게 굴면서 외할머니가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친정에 보내주었죠. 하지만 외할머니는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가는 게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데 시부모가 쌍둥이를 데리고 가서 재수없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 극구 말렸답니다. 자신들이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는 말을 믿었대요. 아무리 미워도 자기 핏줄인데 싶었던 거죠. 그렇게 외할머니는 출산을 위해 친정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이제 겨우 5살이던 두 손녀를 봐주기는커녕 이를 봐주는 식모에게 그냥 맡겨뒀답니다. 식모는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를 보면서 집안일을 하느라 어린 숙자와 성자를 챙기지 못했죠. 외할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며칠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서 두 딸을 챙길 수도 없었고요. 숙자 이모도 그때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동생 성자와 늘 둘이서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모는 어린 숙자와 성자가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며 노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빨래를 하러 갔답니다. 2시간이 지나서 와보니 숙자는 방에서 자고 있고 성자가 보이지 않았대요. 집안을 찾아보고 문 밖으로 나가 동네 어귀까지 나가보고 갈만한 곳을 다 살펴봤지만 성자는 없었답니다. 그제야 무슨 일이 생겼다 싶은 식모는 어른들에게 알렸대요. 하지만 애가 가봤자 어딜 가겠냐며 기다려보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록 성자가 돌아오지 않자 그제야 집안 사람들은 마을을 찾아보고 뒷산까지 뒤졌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대요. 며칠 만에 돌아온 외할아버지는 뒤늦게 성자의 소식을 들었고 외할머니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충격을 받으면 출산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어르신들이 말렸답니다. 식모는 자신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 겁이 났던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종적을 감추었대요. 외할아버지는 읍내 파출소에 겨우 실종 신고를 했지만 너무 시일이 경과되어 찾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답니다. 홀로 남겨진 어린 숙자는 동생 성자가 사라지고 난 뒤 밥도 잘 먹지도 않고 내내 울기만 했대요. 외할아버지는 되려 어린 숙자를 붙들고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물었답니다. 겨우 5살이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같이 마당에서 놀다가 잠이 와서 숙자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것만 기억하고 있었죠. 파출소에선 아이가 혼자 집을 나갔다면 분명 어디선가 발견이 되었을 거라고 했대요. 그게 아니면 누군가 아이가 혼자 다니는 것을 보고 예뻐서 데려갔거나 뭔가 집안에 원한이 있는 사람의 소행이라고 추정만 할 뿐 딱히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실종 상태로만 있었죠. 파출소장까지 방문해서 조사를 벌이고 어린 숙자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캐묻고 갔지만 그걸로 끝났답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외할머니는 친정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부모는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장손을 보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동네 잔치를 열었대요. 어머니는 쌍둥이 딸 걱정에 서둘러 시댁으로 돌아왔어야 어린 성자가 없어진 것을 아셨답니다. 손녀가 사라졌는데도 손주를 봤다고 잔치를 벌인 시부모를 보면서 외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셨대요. 홀로 뒷산을 찾아보고 이웃 마을이며 읍내를 샅샅이 찾아다녔지만 성자를 찾을 수 없었죠. 자기 딸이 없어졌는데도 알리지도 않은 외할아버지에게 만정이 다 떨어졌답니다. 외할머니는 갓난아이를 돌볼 정신도 없이 어린 딸 성자를 찾아다니다 쓰러졌죠.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으로 우울증을 앓다 다음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종부가 들어왔답니다. 어린 숙자 이모는 어머니의 보살핌도 아버지나 조부모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계모의 손에서 자랐대요. 계모는 갓난아이와 어린 숙자 이모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자상한 새어머니인 척 연기를 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늘 화를 내고 벌을 세웠답니다. 그나마 장손은 장손이니까 조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린 숙자 이모는 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자랐대요. 이모는 동생 성자를 생각하며 많이 울었죠. 계모는 곧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어르신들은 계모를 복덩이 마냥 떠받들었죠. 어린 숙자 이모는 더욱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었답니다. 숙자 이모는 여상을 겨우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하면서 독립을 했답니다. 사실 그때부터 그 집과는 인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외할머니 무덤에 갔다 오는 날이면 늘 잃어버린 동생 성자 생각에 울먹였답니다. 가끔 꿈에 외할머니가 나타나서 꼭 성자를 찾으라고 당부할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고 어떤 단서도 없으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단념했대요. 이모는 은행에서 사내 연애를 하고 지금의 이모부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할 때 처음으로 집에 알렸지만 아무도 결혼식에 오지 않았답니다. 그때부터 고아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이모는 10년 정도 은행에 근무했고 이모부는 결혼하고 곧 은행을 그만둔 뒤에 석재 사업을 했답니다. 다행히 개발붐이 일고 석재 사업도 잘 되는 바람에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이모가 딸을 낳고 기르면서 새삼 동생 성자 생각이 더 났답니다.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 답답했죠. 지금처럼 유전자 등록을 하던 시절도 아니었으니 성자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모의 딸이 우연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연을 듣게 되었답니다. 이모 딸도 늘 이모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었나 봐요. 성자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고 김만두 할아버지와는 인연을 끊었고 종갓집 저택에서 나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고 다리를 건너 개천을 지나면 동네 어귀가 두 갈래로 나눠지고 드라마 사연이 자신이 듣던 얘기와 너무 같아서 놀랐대요. 숙자 이모는 딸의 얘기를 듣고는 세상에 비슷한 사연도 많을 거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했는데 성자야 미안하다. 이제야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숙자 이모는 내내 그렇게 울먹이며 부모님의 발인을 마쳤습니다. 두 분은 공원 묘지에 안장했어요. 이제 나란히 누워서 편안히 쉬시겠죠. 집으로 와서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제 베넷 저고리도 그대로 있고 산모 수첩도 있었어요. 제가 어버이날 두 분께 달아드린 종이 카네이션도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성적표도 상장도 무슨 신주 모시듯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딸. 이렇게 시작되는 아버지의 편지도 남아있었죠. 제 생일날 쓰신 건데 거기 있더군요. 비록 배움도 적고 가진 것도 없어서 늘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정리를 끝내고 나니 정말 집안이 휑했어요. 이모는 저에게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부모님과 추억이 담긴 여기를 떠나는 게 맞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혼자 계속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충격을 받은 탓인지 한동안 실어증 비슷한 것도 걸렸어요. 아니, 말하는 게 귀찮았어요. 한 달만 더 살다가 이모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왜 한 달인지는 저도 잘 몰랐죠. 아직 부모님의 영혼이 이 집에 있을 것 같았어요. 아직 부모님께 전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우리 예쁜 엄마, 하늘나라에선 다 떨어지고 구멍난 속옷 좀 그만 입어. 아버지도 이젠 힘든 일 그만하고 쉬고. 나 엄마 아버지 걱정 안 하시게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지각 안 하고 잘할게. 지켜보면서 우리 진주 대견하네 그러면 돼. 걱정 마. 알잖아. 내가 또 마음만 먹으면 뭐든 잘하는 거.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달 뒤, 저는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처럼 보살펴주신 이모와 이모부 덕분에 곧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전처럼 활달한 아이로 돌아갔어요. 사촌이자 이모의 딸도 저를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잘 안 돼서 전문대 식품영양학과를 갔어요. 이모에게 너무 신세지는 것 같아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졸업하고는 어느 중학교에 영양사로 취직해서 다녔어요. 남편은 이모의 지인분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람 좋게 생긴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죠.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가족들이 다 화목해서 그 점도 좋았습니다. 워낙 외롭게 자랐다 보니 이상하게 식구들이 북적대는 게 좋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도 낳았습니다. 그 무렵 사촌이자 숙자 이모의 외동딸이 외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민을 갔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모와 이모부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고아가 될 뻔했는데 그분들 덕분에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고 또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러자고 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와 이모부를 모시고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새 50을 넘겼고요. 엄마와 똑같이 생긴 이모를 보면서 엄마가 살아계시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워하며 살다 보면 가끔 부모님이 꿈에 다녀가실 때도 있어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아서 또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삼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한 번 더 찾아뵙고 하루라도 더 연락드리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언제나 사랑한다 말해주시고요. 그런 힘으로 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겠죠. 모두 행복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